안녕하십니까. 경향신문의 구교영 기자입니다. 정치부 기자들이 모여 주요 정치인의 속내를 파헤치고 미래를 탐구하는 프로그램이죠. 인물비상구 43회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인물비상구의 터줏대감님들을 모셨습니다. 이용욱 기자, 김진우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못 본 사이에 민주당이 새 지도부 진용을 갖췄는데 일단 두 분 같은 경우에는 한병도 원내대표의 당선 예측을 하셨습니까? 더 압도적으로 일찌감치 될 거라고 생각하는 시각들이 많았었더라고요. 사실 저도 방송 준비하면서 이제 좀 알아보고 또 이제 기사도 많이 읽어보고 했는데, 근데 생각보다는 좀 그래도 원래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선까지 가는. 결선까지 간 것도 좀 이례적이었다, 이런 시각들이 좀 있는 것 같았고, 한병도 원내대표는 제가 이제 열린우리당 시절에 초선 의원이었는데 사실 한 번도 본 적은 없어요. 그건 좀 자분자분하고, 그래서 그때는 이제 열린우리당 그 시절에 108번내라고 그래서 초선들이 워낙 센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제 제가 보면은 되게 온화하고 그런 사람들은 이게 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볼 일이 없었는데 이제 준비를 하면서 알아보니 한병도 원내대표의 어떤 성향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당연히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랬군요. 네, 왜냐하면 네. 일단 이분이 문재인 정부에서 정무수석을 했었잖아요. 정무비서관. 그리고 이제 친문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는 이제 또 이재명 대표 시절에 전략기획위원장도 했고, 그래서 친명이기도 하고, 그래서 친문 친명 두루두루 이제 어느 쪽에 갈리는 사람이 아닌데다가 서양 자체가 되게 굉장히 부드럽고 온화해서 야당 의원들하고도 가깝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적절한 인물이 아닌가, 이런 평가들이 많아서 당연히 압도적으로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시각들이. 근데 그것보다는 좀 붙어서 나와서 의아했지만 역시 한병도이 될 줄 알았다, 이런 시각들이 많더라고요. 저희도 사전적으로 4명의 후보를 상대로 해서 여론조사를 해봤는데 사실은 이렇게 당원분들이나 지지자분들이 아마도 참여를 많이 하셨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한병도 원내대표 워낙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가지고 이런 결과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결선에서 어쨌든 간에 백혜련 의원과 다퉈가지고도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의원들한테 물어보면 적어도 결선에 오를 2명 중에 한 의원은 반드시 이름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선에 반드시 올라간다는 생각을 때, 다만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이제 지금 원내대표 선거에 지금 권리당원 20%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권리당원 표심이 조금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하는, 결선에서는 결국 이겼고, 이게 아마 아까 이용욱 기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한 의원이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당청 간의 불협화음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 당내 혼란성을 정리하기에는 이런 리더십이 좀 어울릴 것 같다는 의원들의 컨센서스가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조금 주목하고 싶었던 게, 지금 이번에 이제 한원 대표가 이제 당선되자마자 이제 원내 파트너라고 할 원내 운영 수석부 대표 천준호 의원 임명했잖아요. 그래서 천 의원 저희 여기 유튜브도 나오고 했지만, 이분이 이제 이재명 대표 시절에 비서실장하고 전략기획위원장,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 최측근 정도로 이제 알려져 있어서, 당시 원내대표 후보자들 4명 나왔을 때 다 천 의원 지지를 이제 좀 확보하려고 다 접촉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천 의원이 이제 사실상 한병도 의원 출마할 때 옆에 선거를 보고 이게 지금 약간 대세가 저쪽으로 간 거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선에서 백혜련 의원이 오르긴 했는데, 백혜련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좀 투쟁력이 높은 분으로 좀 평가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정청래 대표 있는데 굳이 원내대표까지 이제 그렇게 가야 되냐는 의견들이 좀 있었던 걸로 봅니다. 저는 사실은 이거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저희 토요특별판에 김갑수 선생님이 출연을 하셨는데 방송에서 얘기한 건 아니고, 제가 이제 밥 먹은 다음 식사하면서 선생님 보실 때는 누가 원내대표 될 것 같으세요? 그랬더니 저한테 정말로 무심결에 말하는 말이 한병도가 되지 않겠어? 이렇게 말해서 사실 놀랬거든요. 그때만 하더라도 이런 여론 지형이 모이는 정도까지는 아니었고, 굉장히 후보들만 이제 거론되는 상황이었는데 굉장히 예지력이 대단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번에 의원들의 신임을 받은 한병도 원내대표는 어떤 인물입니까? 일단 고향은 전라북도 익산이고요. 이리 북일 국민학교, 중학교, 원광고등학교, 원광대학교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원광대 시절에 이제 87년 6월 항쟁 때 이제 항쟁 참여했다 투옥됐고, 그다음에 총학생회장 역임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양반이 투옥이 됐었는데도 또 군대는 갔다 왔어요. 그래서 육군 만기 전역을 했고, 그다음에 2004년에 이제 17대 때 총선 때 익산에서 이제 출마해가지고 당시 현역 국회의원이었던 새천년민주당 최재선 동교동계 유명한 분이죠. 꺾고 당선이 됐었고요. 그때 이제 열린우리당의 많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초선 의원들 중에 한 분이어서, 저도 이제 그때는 열린우리당을 나갔었기 때문에 수많은 초선 의원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한 절반쯤 절반도 아니고 아무튼 좀 살아남으셨는데, 이분은 좀 색깔은 그때는 잊지 않으셨던 분으로. 근데 이제
그때 기억나는 거는 그때 이제 이런 게 있었습니다. 제가 전에 방송에서 얘기를 드렸는데 김근태 의원 쪽에 이제 제야파라고가 있었고 그다음에 정동영 지금 통일부 장관 쪽에 당권파라고 그래서 네. 이제 그 주류죠. 그리고 이 친노 이제 노무현 대통령 시절이니까 친노 직계라고 해서 이제 친노 의원들 뭐 노무현 대통령 보좌진 출신 이런 게 있었는데 이 한병도 의원은 친노 의원이긴 한데 친노 직계라고까지 할 건 아니고 아무튼 친노에 가까운 의원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는 좀 조용하시고 얌전 그래서 이제 색깔이 별로 없으셨는데 그 다음에 이제 계속 꽃길을 걸으셔야 되는데 이분이 그러지를 못하고 2008년에 그 공천에서 탈락을 했는데 그때 지금 유명하신 그 왜 보좌관 이름으로 주식 차명 거래하다가 이춘석 의원 제명되신 그분 계시잖아요. 네. 이춘석 당시 변호사한테 밀려서 공천에서 탈락했고 2016년에 다시 나갔는데 그때도 또 그 이춘석 의원한테 밀려요. 그래서 옆 지역구로 나갔는데 그때 뭐가 있었냐면 그때 이제 2016년 총선 때 그 국민의당 돌풍이 불잖아요. 안철수 네. 호남에서. 그래서 그때 이분도 역시 유명하신 분인데 조배숙 의원한테 국민의당 밀려서 상대들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쟁쟁했네요. 네. 지금 원내대표하면 선수가 굉장히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상당히 오랫동안 참 밖에서 추우셨던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어쨌든 좀 야인으로 한 10년 가까이 있다가 그 문재인 정부 출범하면서 이제 정무비서관 그다음에 정무수석이 됐는데 정무수석 때도 좀 재밌는 게 정무수석이란 자리가 대통령이 있고 비서실장이 있는데 비서실장이 만약에 자리를 비우면 그다음에 이제 정무수석이 이제 선임 수석 비슷하게 역할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그 수석 중에서 가장 어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퇴임 뒤에는 그 뭐 저기 이라크 특임 외교 특별보좌관이 임명이 돼서 이제 이라크도 갔다 왔고요. 2020년 총선하고 2024년 총선까지 해서 이제 3선이 된 거죠. 제가 하나 뭐 더 추가를 하면 이제 아까 뭐 이분은 이제 익산 출신 이야기를 하면서 이리 북일고등학교, 국민학교, 이리 동중학교는 사실 뭐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이리가 이제 익산의 이름이라는 걸 좀 알고 맞습니다. 있잖아요. 네. 이 한원 내대표 설명하는데 이제 빼놓을 수 없는 게 원불교거든요. 그러니까 익산이 사실 원불교 성지이기도 하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본부가 있는 곳으로 알고 있는데 한원 내대표 부친이 이제 원광중 교장으로 이제 퇴임하는 등 이제 평생을 교직에 있었는데 원불교 성직자이기도 해서 이 교사 월급을 집에다 다 가져오지 않아 가지고 어머니께서 이제 주로 이제 하숙도 하고 뭐 옷가게 하면서 이제 생계를 꾸렸다고 하고 한 원내대표 이 고모도 뭐 원불교 교무였다고 해서 예전에 네. 한 원내대표가 대학교에서 이 데모하고 하면 지나가다가 보고 이거 데모하지 말라고 잡으러 오고 뭐 그랬다고도 하고요. 형도 아마 원불교 쪽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최근에 이제 그것 때문에 그쪽 지역에 있는 지역 기자한테 좀 물어봤더니 그래도 지역구 관리 때문에 교회도 열심히 다닌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한원 원내대표 또 하나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제 8.6 운동권 출신이긴 한데 이분이 이제 대학교 1학년 때부터 학생 운동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전대협 이제 전북 지역 조국 통일위원장도 했고 총학생회장도 했는데 본인 얘기에 따르면 이제 뭐 이 집안이 이제 원불교 집안이다 보니까 아버지가 원체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반대를 해가지고 했다고. 이 자기가 뭐 이 대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는 체류탄 냄새만 맡아도 놀라가지고 그리고 이제 광주 항쟁 이제 비디오 같은 거 틀어주면 이게 조작 아니냐고 생각을 했는데 이 가을 되면서부터 이제 좀 광주항쟁 진상을 좀 알게 되면서 학생 운동에 뛰어들었고 네.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뭐 투옥도 됐고 했는데 당시 학생 운동을 하면서 이제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사실 전대협 의장이었잖아요. 그러면서 임종석 비서실장이 이 전북 쪽으로 이제 피신 생활할 때 이제 도와주기도 하고 해서 인연이 있었고 결국에는 이 임종석 비서실장하고 인연 때문에 이후에 이제 졸업 후에 직장생활 하면서도 이 전대협 동호회라고 하나요? 이런 인연들이 있어가지고 당시에 이제 선배들이 네가 이제 그쪽에 한번 출마해보는 게 어떠냐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고심 끝에 출마를 하면서 당시에 또 보니까 원광대 직원이었더라고요. 잠깐 교직원 생활 네, 했죠. 그래서 이제 사표를 던지는데 사람들이 다 말렸다고 하더라고요. 지역에서 이른바 그 교직원이라는 직장이 상당히 최고의, 좋은 거라서 예. 근데도 이제 이 출마하겠다고 해가지고 뭐 사표를 내고 출마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소개 잘 해주셨는데 그 원광대 이제 86학번이고 전공은 신문방송학인데 89년부터 90년까지 이제 원광대 총학생회장을 한 건데 그 잡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학교 간에 이제 교류 집회들이 좀 있잖아요. 당시에 그 전주에 있는 전북대학교 집회를 갔다가 사실은 그때만 해도 총학생회장 중에 수배 중인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변장도 하고 학생 동지들도 함께 갔는데 그 돌아오는 버스를 타다가 쫓아온 경찰한테 붙잡혀가지고 이제 투옥 생활을 하게 됐다 이런 얘기가 좀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사실은 열린우리당 때 17대 때 국회 입성을 했는데 그때 나이가 30대 후반입니다.
그 야인 생활 길었다고 하셨는데 이게 쉽게 얘기해서 17대 때 국회의원 되고 21대 때 복귀했으니까 12년을 쉰 거잖아요. 12년을 쉬고 네. 실제로 이제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 그 하면은 그냥 밖에서 아무것도 없이 지낸 게 10년이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재밌는 일화가 뭐냐면은 이분이 이제 21대 국회 복귀해가지고 상임위에서 제가 12년 만에 국회로 돌아왔다는 얘기를 했더니 옆에 있던 김민석 의원이 저는 2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이 얘기를 해가지고 자기가 굉장히 개면쩍었다라는 얘기도 있던데 어쨌든 간에 다시 국회 의정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근간이 되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출범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일단 문재인 정부에서 어쨌든 문재인 정부 친노,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 저간의 사정은 알 수 없지만 이분이 어쨌든 친노로 분류됐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친문으로 자연히 이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문재인 캠프에서 이제 상황실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정무비서관 갔다가 그 말하기가 좀 그렇지만 역시 이분도 좀 금기어처럼 된 분인데 그 전병헌 전 그렇습니다. 네. 원내수석이 아니 그때 정무수석이 무슨 게임 뭐 무슨 비리 하나가 걸리시면서 이제 중간에 물러나시죠. 그러면서 이제 정무수석을 했고 아까 얘기했지만 수석인데 나이는 최연소였다. 정무수석인데 수석 중에 제일 높은 수석인데 나이는 최연소였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좀 재밌는 얘기 아까 여담하다 지나갔는데 어쨌든 문재인 정부까지 이어진 거고요. 재밌는 게 이제 아까 이라크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네. 이분이 알아보니까 좀 이라크하고 상당히 관계가 깊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라크랑요? 처음에 이분에 대해서 알아보는데 민주당의 어떤 분이 저한테 이분이 툭하면 이라크에 간다 그래서 좀 알아봐라 해서 저도 이제 좀 취재를 해봤는데 이분이 이제 2006년도에 원래 원불교니까 이제 원불교의 무슨 종교 지도자 뭐 이런 것도 되나 봐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 모임이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이라크 제3당의 그 이슬람 혁명 최고 평의회라는 곳이 있답니다. 이게 시아파, 수니 시아파의 시아파 조직인데 여기 그 당수인 아마르 알 하킴이라는 분을 소개를 받았는데 이분 아드님이 심장병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고생하는데 한 원내대표가 이제 불러다가 수술하게 받게 해주고. 아, 국내에서? 예, 예. 그 병원이 어디니 원광대 병원이라는 얘기도 있고 이거 제가 좀 알아봐야 되는데 어쨌든 수술을 받게 해드리고 야,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라크 사람들이 와서 어려운 심장병 있는 애들이 한국에 와서 많이 수술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기사도 찾아봤는데 실제로 한 원내대표가 이라크 어린이 이렇게 안고 찍은 사진도 있어요. 조금만 언론에 나온 거긴 한데 그래서 이제 이라크 사람들이 뭐 이라크 정부나 장관이나 핵심 인사들이 다 한 의원을 만나고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한 원내대표가 그 당시 또 알았던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이제 아까는 제3당 당수 알 하킴이라는 분이고 당시 에너지 장관으로 계셨던 분이 아델 압둘 마흐디라는 분인데 이분이 그 석유 장관인지 에너지 장관을 하셨대요. 근데 이분이 2019년도 이라크 총리가 돼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이제 정무수석 그만둔 어쨌든 전 정무수석쯤 되겠죠. 그 시절에 네. 이라크 특사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라크를 다녀오는 겁니다. 야. 축하하러. 그래서 이라크 하면 한병도인데 이게 사실 잘 알려지지는 않았어요. 지금까지 관계가 이어지지는 모르겠지만 이 여권 사람들은 전부 다 알고 있더라고요. 아니 중동과 관계를 맺은 정치인은 아마도 여야를 통틀어서 한병도 의원 정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건데 어쨌든 간에 문재인 캠프에서 상황실장도 했고 실제로 굉장히 좌장 역할을 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뭐 저장은 아니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 당선인 이제 1등 공식 평가받는 게 이른바 광창팀이잖아요. 그러니까 대선 앞둔 2016년 10월 정도에 그 이제 마포 광흥창역 근처에 사무실 마련해가지고 당시 이제 양정철 전 대통령 홍보기획비서관, 그다음 임종석 전 비서실장 등이 모여가지고 10몇 명 정도를 꾸렸던 캠프인데 거기에 이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뭐 임종석 전 의원 비서실장하고 인연도 있고 하니까 그쪽에 캠프에 합류해가지고 조직을 주로 맡았고 문재인 대선 캠프에서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직 상황실장을 했고 당 선대위 때 이제 조직 부부문장 맡아가지고 이제 대선 승리에 기여했고 이후에 이제 뭐 청와대 정무비서관으로 가고 심지어 이제 뭐 조금 이런저런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수석이 되면서 이 친문 핵심 중에 한 명 아니냐. 이거 알게 모르게 친문 핵심이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이제 이 뭐 각인이 된 거죠. 네. 아니 근데 사실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그럼 개인적인 인연도 있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그렇게 이제 오래된 관계까지는 아니라고 하고 17대 이제 국회의원을 할 때 이분이 상임위 중에 하나가 운영위원회를 했대요. 당시에 노무현 정부의 청와대 비서실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서로 알고 지냈다 이런 얘기를 좀 하는 거고. 초선 의원들은 전부 다 원내 부대표를 하면서 운영위 활동을 할 수 있죠. 아,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했다는 거고 결국은 이제 국회도 경험하고 청와대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정무 감각이 굉장히 뛰어난 분으로 알려져 있는데 술은 잘 못 먹는다는 게 굉장히 의외거든요. 저도 좀 들은 건 있는데 그냥 제가 들은 거는 이렇습니다. 아무튼 뭐 이거 너무 유명한 얘기잖아요. 한병도. 그런데 뭐 별명을 한병도에서 이름을 바꿔라. 뭐 이렇게 한 잔도 이렇게 바꾸라고 했는데
이게 알아보니까 한 모금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모금도? 근데 이게 좀 특이한 게 이분이 이제 술을 하나도 못 마시는데 밤마다 여의도 술자리에 출마를 해서 그게 진짜 힘들거든요. 네. 그렇게 분위기 띄우고 의원들과 정을 나눈다 이런 표시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친화력이 좋고 그래서 이제 불을 마셔보려고 탈도 나고 그래서 이제 보좌진들하고 회식할 때도 저녁 회식하면 자기 앞에 술잔을 내놓게 이렇게 냄새 맡으면서 야 이걸 어떻게 마시냐 이런다는 거예요. 네. 그런 게 있고요. 좀 또 재밌는 얘기가 이분이 그 예결위원장을 했잖아요. 예결위원장. 예결위원장을 하면 이게 이제 의원들이 민원을 하기 좋잖아. 민원을 하잖아요. 예산 당연히 민원을. 하겠죠. 근데 네. 이제 이 사람이 국회 사우나에서 국회의원 회관 가면 이제 지하에 국회 사우나 있거든요. 요즘도 아마 지하에 있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여야 의원들이 접근을 한대 지역 민원 사업하러. 그러면 딱 앉아 있다가 가라고 그러지 않고 다 들어준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거 다 들어주니까 헐벗은 가운데 다 들어줘 보니까 다 들어준다요. 그래서 또 얘기하다가 좀 옆으로 얘기가 새는데 아 이거 내가 꼭 써먹어야지 하고 이제 이게 우리 회사 후배 얘기인데 당사자 동의도 구했어요. 네. 이 예결위원장들이 얼마나 이제 민원을 많이 받냐면 뭐 아무튼 온갖 부탁들이 다 하잖아요. 근데 예전에 그 한나라당의 이주영 의원이라고 계셨습니다. 이분이 기억납니다. 네. 예결위원장을 했잖아요. 근데 우리 회사에도 이주영 그 기자가 있죠. 기자 있죠. 네. 근데 이주영 씨하고 저하고 일을 같이 오래 했는데 어느 날 이주영 씨한테 메시지가 왔어요. 한나라당의 뭐 당시 한나라당의 뭐 여성 의원이 위원장님 뭐 어디 예산 부탁해요 하고 그래서 그거 가지고 우리끼리 막 낄낄대고 웃었는데 그리고 이제 잘못 보내셨어요. 뭐 그랬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여하튼 본인 허락을 받고 말하는 웃기다. 건데 예. 예결위원장이 그렇게 민원을 많이 받는 자리인데 이분 특유의 친화력으로 그걸 다 받아주셨나 봐요. 야, 그리고 그 한병두란 이름 캠페인은 사실은 본인이 선거운동에도 굉장히 잘 써먹었다고 하는 게 익산이라는 데가 도농복합이기 때문에 어르신들도 많아요. 그런데 이제 어르신들이 누굽니다 하면은 기억을 잘 못하니까 술 한 잔도 못 먹습니다 하면서 한 병도 못 먹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름 홍보를 해가지고 그 덕을 선거 캠페인으로 톡톡히 덕을 봤다라는 게 본인의 말입니다 이게. 네, 그런 상황인데 여하간 이분이 이제 그 처음에는 친문계 인사라는 그래서 꼬리표가 있었고 아무래도 이제 열린우리당 출신이기도 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요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건데 나중에 이재명 그 대통령이 당대표가 되는 과정 그리고 요직 인선을 하는 과정에서 전략기획위원장으로도 임명이 돼가지고 친문과 친명의 계파를 아우를 수 있는 굉장히 친화력의 원천이 되는 사람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이분이 아까 뭐 이용 기자도 말했던 것처럼 뭐 여야 구분 없이 좀 친화력이 좋고 어떻게 보면 좀 되게 합리적 온건한 인사 뭐 성향이니까 다들 이제 뭐 두루 잘 지낸다는 평가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사실 뭐 민주당 원내 운영 수석 부대표도 했고 아까 이야기도 했지만 국회 예산 결산 뭐 특별히 위원장도 했는데 당시 뭐 얘기 특위 때 보면 이제 그때가 이제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 뭐 이렇게 통과시켜야 되는데 그때 뭐 이런저런 여야 강대강 대치가 심해가지고 어떻게 되나 했는데 결국에는 이분이 어떻게 보면 의사 진행을 뭐 좀 합리적으로 하고 뭐 대화를 많이 해가지고 이 법정 시한 내 처리를 이끌었잖아요. 그런 걸 보면 이제 적어도 이제 큰 적은 없는 분인 것 같고 그리고 심지어 이제 이번에 원내대표 선택된 것도 이제 개파색이 강하지 않고 두루두루 잘 지낸다는 말이 많았으니까 그리고 이제 정청래 대표하고도 가까워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현재의 어떤 당내 혼란을 수습할 수 있는 가장 적임자 아니냐. 뭐 이런 기대감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무래도 이제 주요 당직을 도루해봤기 때문에 당내 문제 해소라든가 당 밖에서 야당을 만날 때도 뭔가 다른 자세를 취할 것 같은데 실제로 국민의힘과의 관계는 좀 어떻게 바뀔 거라고 좀 전망을 좀 하십니까? 이거는 뭐 이제 제 추측이자 전망인데요. 일단 한 원내대표가 우리가 이제 얘기했듯이 원만하고 야당하고 두루두루 잘 지냈고 실제로 송원석 원내대표가 상당히 좀 환영한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일단은 부드럽게 갈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워딩으로 격한 말을 주고받지는 않을 것이고 만약에 이제 정청래 대표가 좀 세게 얘기를 해도 한 원내대표가 중화를 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게 이제 바로 뭐 무르르 갈 수가 없는 게 쟁점들이 너무 많잖아요. 뭐 종합특검법에다 통일기업 특검법 이런 것들은 여야가 무슨 말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사실 좀 아니기도 하고 이게 주고받을 수 있는 문제가 좀 아닌 것 같아요. 잘못 주고받았다간 또 엄청나게 공격을 받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국정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뭐 열린 자세로 대화하겠다 이게 한 원내대표 입장이긴 한데 이걸 가지고 이제 뭘 흐르듯 갈까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제 서로 주고받는 격한 언사들은 좀 줄어들 것 같고 어쨌든 이런저런 대화 시도가 좀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뭔가 좀 기대를 가지고 바라보긴 하겠지만 이걸 가지고 뭐 여야 관계가 스무스하게 풀린다 이런 낙관은 좀 어렵다 이게 이제 제 아니 생각입니다. 국민의힘에서 그래도 온건한 반응이 나오는 게 얘기 들어봤더니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정무수석을 하면서 본인 스스로가 말하기를 나는 여당보다
야당을 훨씬 더 많이 만났다고 얘기를 그랬다고 했대요. 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고 그리고 그 인터뷰를 관련된 인터뷰를 제가 찾아봤더니 어떤 워딩이 있냐면은 원래 야당은 여당이 하는 걸 대부분 반대하는 데다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게 여당이기 때문에 야당 탓을 하는 것은 거꾸로 우리가 실력이 없다는 얘기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아무래도 여야 관계의 원만한 진행 같은 것들을 기대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우리 주변에서 한병도 원내대표를 만나본 기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에 대해서 좀 어떤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뭐 저는 개인적으로 만난 기억은 없는데 이제 한 원내대표 만나본 기자들의 평가는 뭐 대체적으로 나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까 이용욱 기자 잠깐 이야기 초선 때 이제 만났던 기자들은 당시 원체 108번내 이런 걸로 시끄러웠다니까 거기에 비해서 이제 한 원내대표는 이제 존재감이 별로 없었고 그리고 이제 몇 차례 이제 경선 탈락하고 낙선하는 하면서 그 제가 이야기 들었던 기자는 정치권이 사라질 줄 알았대요. 뭐 사실 뭐 존재감도 없었고 그런데 보니까 어느 순간 보니까 다시 이 국회에 들어왔고 이번에 원내대표까지 된 걸 보면 아무리 사람이 뭐 온화하고 유하고 뭐 이러더라도 뭔가 한 칼이 있는 사람 아니냐. 근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뚝심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평가를 하고 과거 천황대 출입하면서 이제 정무수석으로 만났던 뭐 기자도 그 이야기를 하는데 합리적이고 잘 다독여서 가급적 다 같이 함께 가자는 주의라고 하고 다만 이제 약간 공무원 같은 스타일이 좀 그러니까 그 아마 이게 좀 기본적으로 뭐 아주 재미있으신 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지역에 있는 기자한테 물어봤는데 지역 기자는 초선 때는 지역 챙기지도 않더니 몇 차례 낙선하니까 지역 요새 되게 잘 챙기더라. 역시 쓴맛을 좀 봐야지 이게. 그러면서 네. 이 관련해 가지고 이제 최근에 이제 제가 그 이야기 들었던 게 2023년에 윤석열 정부 들어가지고 왜 새만금 예산을 대폭 삭감해가지고 난리가 났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전북 지역 정치권하고 도민들이 막 거세게 반발해가지고 민주당이 당시에 이제 새만금 예산 복원하지 않으면 정부 예산 통과시키지 맞아요. 않겠다 해가지고 네. 배수준 쳐가지고 그나마 이제 뭐 상당 부분 예산을 복원시켰는데 당시 이제 한 원내대표가 전북 도당위원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지역 국회의원 전원 그다음에 도의원들까지 포함해가지고 삭발 투쟁을 해요. 야. 그래가지고 여기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당시에 이제 보통 삭발하면 이제 뭐 저희들이 다 민다고 생각하지만 약간 그래도 이제 머리카락을 한 2mm 정도 이게 2부라고 짧게 그러면 남기죠. 2mm 네. 정도 밀어가지고 이제 남겨가지고 미는데 한원 대표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눈을 감고 딱 있는데 당시에 뭐 머리카락을 깎아주는 사람이 아마 가위로 자기를 깎았던 모양이에요. 근데 바리깡으로 바로 안 밀고. 그래서 주변에서 마흔 짓이냐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옆에서 그분이 아마 약간 초보했던 모양인데 자기도 모르게 바리깡 받아가지고 아예 빡빡 밀었대요. 그래서 이제 다음에 한 의원이 이제 눈을 감고 있다가 몰랐는데 눈을 떠보니까 너무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밀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민주당에서도 이게 한동안 한창 화제가 돼가지고 아마 사진도 아마 있을 건데 의촌장 같은 데 가가지고 한원 대표한테 이 스님 오셨냐고 합장하는 분도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아니 근데 그 주변에서 기자들은 좀 이용욱 선배가 들었을 때는 한병도 원내대표에 대해서 좀 어떤 판단을 합니까? 아니 제가 뭐 요새 저도 이분을 아는 건 아니니까. 근데 다만 아까 김진우 기자 얘기했듯이 한 칼이 있다. 한 칼이 있기 때문에 부들부들한 것 같아도 지가 할 건 한다. 그래서 되게 좀 의외로 전략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워낙 상황이 엄중하기 때문에 이게 한 원내대표의 개인기가 얼마나 발휘될 수 있을지 저는 좀 맞아요. 회의적이긴 해요. 네. 게다가 지금 어쨌든 원내대표가 있지만 또 당대표는 정청래 대표고 정청래 대표는 워낙 좀 선명하신 분이기 때문에 한 원내대표가 그걸 최대한 중화하면서 야당하고 대화를 하려고 대화의 장은 더 많이 만들어질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어떤 전략을 펼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내란당하고 타협할 수는 없다. 이거는 사실 이런 기조를 양보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당연하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안에서 지혜를 발휘할 수 있는지는 좀 두고 봐야 됩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언론의 사진거리는 많이 나올 것이다. 같이 사진 찍히고 대화하고 뭐 있잖아요. 뭐 손 서로 잡고 네. 남자들끼리 이렇게 손을 잡는지 몰라. 아무튼 손 잡고 그런 거 많이 할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엄중한 상황에서 내란당하고 어디까지 협상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비판 여론을 감수하면서까지 한 원내대표가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있을지, 그러니까 한 원내대표가 얼마나 할지 이제 좀 봐야죠. 그래서 잘하면 진짜 정치력이 대단한 사람이구나 한번 하고 한번 다시 확인할 수 있겠죠. 아마도 첫 번째 시험대가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이후에 원내대표로서 어떤 결단을 내릴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저도 처음에 이제 그 인사를 보고 나서 이해훈 전 의원이 이제 뭐 기자들한테 되게 잘하고 이제 방송 나오신 분들이 다 얘기했지만 장성철 평론가도 얘기하고 저는 이제 이해훈 의원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이분이 어쨌든 실력은 있는 사람인데 저도 처음에는 뭐 한두 개 하고 이제 넘어갈 줄 알았는데 갑질만 좀 나오나 싶었는데 나중에 좀 많이 좀 농도가 많이 짚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근데 여튼 이거를 그냥 넘기기에는 한병도 지금 여당 의원들이 아마 그럴 겁니다. 마음은 이걸 그대로 넘길 수 있느냐는 여론들이 분명히 있을 건데 그렇다고 이걸 만약에 이렇게 해버리면 또 이재명 대통령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타격을 좀 받을 수 있으니까 여당 의원들이 고민이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병도 의원이 한병도 원내대표 할 수 있는 얘기는 일단 인사청문회 지켜보고 여기서 해명이 얼마나 되는지 보자 이런 식으로 하고 지금 막 적극 방어하거나 아니면 안 된다고 하기에는 좀 조심스럽죠. 그리고 좀 저도 놀랐는데 이 정도면은 사실 뭐가 좀 너무 많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원내대표가 이것도 역시 본인의 좀 두루뭉술한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네. 본인이 일단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해운 그 후보자가 얼마나 자기의 그 잘못들을 사과할 건 사과하고 네. 해명할 건 클리어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한 원내대표가 할 수 있는 그 행동들이 취해지겠죠. 근데 다만 지금은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병도 원내대표 일화를 들어보면 대체로 정말로 은근과 끈기가 있는 인물이라서 야당 인사도 10번 20번 찾아가가지고 설득하는 리더십이 있다는 건 알겠는데 이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당에서 대통령실이 지명한 후보자에 대해서 고독한 결단을 내려야 되는 상황이고 요걸 가지고 사실 안 되는 걸 가지고 이제 야당을 설득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기 때문에 이번에야말로 정말로 정치인으로서 리더십의 진정한 시험대에 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상황인데 앞으로 어쨌든 간에 개혁입법 과제라든가 요런 이렇게 지명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떤 결단을 내릴지 지켜보도록 하겠고 이어서 이제 그 원내대표 선거도 했지만 최고위원도 이제 보궐선거를 했는데 그 강득구 최고위원이 1등으로 뽑혔습니다. 가장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는데 강득구 의원은 어떤 인물입니까? 경남 김해 출신인데 어릴 때 일찌감치 이제 안양으로 이사를 왔고요. 그 아버지가 석유 관련 회사에 다니셨는데 이제 70년대 후반인가 중후반 때 왜 석유파동이 일어나면서 이제 회사가 되게 어려워지고 해가지고 가정 형편도 안 좋아져서 중학교 때부터 신문 배달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고교를 중퇴를 했고 네. 그래서 이후에 이제 검정고시 합격해가지고 이제 성균관대 철학과까지 나왔는데 이 본인 말에 따르면 이제 중학교 때 이제 신문 돌리면서 신문을 보게 돼가지고 이제 정치가 이 세상을 바꾸는 이 역할을 하는구나라고 해서 관심을 가지게 됐고 고등학교 때 이제 광주항쟁 비디오 보면서 정치에 입문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1990년대 이제 평화민주당 시절부터 뭐 민주당계 정당에서 이 경력을 쌓았고 98년에 이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처음 당선돼가지고 삼선 도의원을 지냈고요. 경기도의회 의장도 했고 그 남경필 경기도지사 시절에 네. 이제 연정 부지사를 영입해가지고 이제 뭐 지방행정 전문가라는 또 평가를 좀 많이 받았고 21대 22대 이제 안양 만화에서 국회의원 당선됐고요. 이분이 보면 이제 최근 큰 이슈에서 이제 자신의 목소리를 꽤 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당내에서 처음으로는 뭐 조국 광복절 많이 특사 냈죠. 네. 이야기를 했고 이진숙 전 교육부 장관 어떻게 보면 이제 이재명 대통령 들어서 첫 인사인데 사퇴해야 된다고 요구를 처음 했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뭐 아시겠지만 이분 뭐 윤석열 탄핵 최초 파이터라고 알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김건희 일가 양평 공항지구 의혹을 처음으로 이제 제기를 하게 됐고 그 2024년도에 이제 7월인가요? 국회에서 이제 탄핵의 밤 시민단체에서 탄핵의 밤 행사할 때 이 장소를 주선을 해가지고 당시에는 국민의힘이 말이 되는 소리냐 제명이라고 해가지고 난리를 쳤는데 지금 보면 약간 성견지명이 있었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상황인데 이분이 사실 많은 분들이 정말로 이제 기성 정치인들처럼 국회의원이 한 번에 된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그 전에 경기도 의원도 오래 하시면서 풀뿌리 정치를 익히신 분 아닙니까? 예, 이분이 이제 우리가 그 젊은 분들은 모를 텐데 이제 사실 저도 이 평화민주당이 있을 때는 정치권 근처도 안 갔었고 저는 이제 평화민주당 이후에 뭐 새천년 민주당 때 이제 정치부에 처음 왔는데 이분 되게 진짜로 바닥부터 다져온 분이에요. 그래서 그 원래 안양에서 이제 평민당 소속으로 지역 정가에서 활동을 했답니다. 그래서 뭐 총선 나가면 총선 후보자도 없고 뭐 시장 후보자도 없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본인 표현에 따르면 뭐 내가 가방 못지도 했다 뭐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98년도에 이제 경기도의회 의원 선거에 경기도에 당선이 됐는데 그 다음에 또 떨어져요. 그리고 나서 떨어졌는지 아무튼 그 다음에 당선이 안 됩니다. 그리고 나서 2004년도에 열린우리당 시절에 이제 안양 만ян에 그때 열린우리당 바람이 불었잖아요. 그때 이제 이종걸 전 원내대표, 이종걸 의원이 이 지역구로 내려오는데 이종걸 의원이 이제 자기는 이제 내리꽂아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지역을 잘하는 사람이 필요하니까 이 강덕구 의원을 보좌관으로 영입을 한 것으로 그랬군요. 같아요. 네. 그래서 들어와서 있었는데 있다 보면 사실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보좌관이 보통 역량이 보통이 아니다. 그러면 사실 의원들은 사방이 적이잖아요. 다음에 내가 누가 나를 놀릴지 모른다. 그러니까 이제 두 사람 관계가 약간 나중에 약간 좀 불편해진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강덕구 의원이 2010년에 도의원이 됐는데 그때는 이제 그게 사실 이종걸 의원이 세게 밀었다기보다 자기 지역 그냥 본인이 센 거예요. 본인이 세서 됐다고 합니다. 하고 이제 지역에서 탄탄하니까 그렇게 하다가 2016년 총선 때 이제 자기가 경선에 나가겠다. 근데 이미 이제 여론조사상으로는 이종걸 의원을 이기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종걸 의원이 그때 이제 김종인 비대위 시절인데 이종걸 의원 당시 원내대표니까 이제 비대위원 그래가지고 그냥 이종걸 의원이 전략 공천을 해버려요. 그래서 그때 못 나가고 2020년도에 이종걸 의원하고 경선 붙어서 이기죠. 야. 그래서 이제 이분은 그냥 지역에서 되게 탄탄한 분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네. 그 최고위원 선거도 자기가 1등 했잖아요. 아마 지역을 다지는 그런 노하우가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역부터 도의원도 하고 의원도 하고 아주 지역에서 탄탄한 분이죠. 어쨌든 간에 이제 1등 최고위원이 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 당원이나 지지자들이 왜 강특구를 선택했을까, 어떤 이유에서 그를 선호했을까를 궁금해 하시는데 좀 어떤 면모 때문에 이렇게 많은 지지를 받았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제 보면 이번 선거가 이제 1인 2표제고 권리당원 50에 중앙위원 50인데 강덕구 의원이 이제 1위를 차지했고 심지어 이제 중앙위원하고 권리당원에서 고른 득표율을 보였잖아요. 그런 걸 보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분이 아까 이용욱 기자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이 풀뿌리 정치인 있고 자기 구력이 있고 당에서도 또 이제 입지를 계속 키워왔던 거에 이제 표심을 좀 움직인 것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이재명 대표 시절에 이제 조직사무부총장을 해서 친명계라는 인식이 좀 강했고, 그다음 뭐 이분이 또 내세우는 게 김민석 총리의 뭐 베프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좀 소구력을 보이는 것 같고, 오히려 또 하나 아까 그 잠깐 얘기했지만 이분이 이제 계속 이제 윤석열 김건희 의혹에 대해서 앞장서서 이제 제기를 하면서 좀 계속 이제 선명한 투쟁 행보를 보였잖아요. 이거는 뭐 개파를 떠나서 이분이 이제 이 사람 이제 채권 시켜놓으면 적어도 이제 이 내란 종식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겠다. 뭐 그런 기대감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영향을 많이 미친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하나 덧붙이면 이제 강덕구 의원이 되게 좀 이슈 파이터 같고 막 세게 얘기하는 그런데 실제로 사석에서는 굉장히 샤이하고 조용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믿기지는 않는데 되게 내성적이고 심지어 의원들하고도 잘 못 섞이고 네. 사진을 찍으면 이렇게 중앙으로 가려고 하잖아요. 근데 뻘쭘히 예, 하시는구나. 아니 계속 밀려난답니다. 양보하고 자기 사진 찍을 때마다 구석에 가서 있고 사석에서도 반말 잘 안 하고 그리고 이제 다닐 때도 손 이렇게 모으고 다닌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이슈가 생기면 사람이 돌변을 한다. 그래서 이슈가 생기면 물불 안 가리잖아요. 근데 본인이 이제 그게 정치하는 이유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 아니, 이야기 나온 네. 김에 뭐 이제 저도 이제 이분 뭐 개인적으로 알지 못해서 이제 이 주변에 있는 분들이나 기자들한테 좀 물어보면 아까 이용 기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분이 이제 기본적으로 지난번 이제 저희 국민의힘 의원들 소개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지방의회에서 이제 밟아서 올라온 차곡차곡 밟아온 여야 의원들의 공통적으로 보이는 특징들이 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좀 거칠다. 그리고 그렇지만 이제 산전수적 다 겪어가지고 잡초 근성이 뛰어나다. 그래서 이 어떨 때 보면 이제 한번 물면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이제 불독 같은 근성들도 강하다라는 게 이게 최근에 뭐 저기 뭐야 김민석 총리 청문회 앞두고 왜 이 주진우 의원이 왜 그렇죠. 김민석 그 저격수로 나섰잖아요. 그런데 네. 이제 이분이 이제 그 강덕구 최고가 이제 김민석 총리의 베프라고 하니까 본인에 나서가지고 이제 주진우 저격수로 나섰잖아요. 그래서 보면 무슨 병역 면제라든가 재산 문제 뭐 거침없어요. 심지어 아버지 네. 뭐 공안 검사 그까지 물고 늘어져가지고 되게 또 불독 같은 면모를 보였고, 제가 이제 국정감사 때 피감기관 사람한테 들은 얘기가 하나 있는데 이분이 이제 국정감사 때 보면 그렇게 이제 자료 요구를 해가지고 그 기관에서는 강덕구라는 이름만 들으면 치가 떨려지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거 거꾸로 말을 하면 그만큼 이분이 이제 현안을 되게 잘 챙기고 국감을 되게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보좌관도 해봤으니까 더 잘 알겠죠.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이용 기자 조금 샤이하다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이 지방의회로부터 올라온 의원들이 보면 샤이하지만 또 어떨 때 보면 되게 친화력도 좋기도 하고 어떨 때 보면 또 동키호테 같은 면도 보이는데, 제가 이야기를 듣던 후배 기자는 만났을 때 처음엔 진짜 쭈삣쭈삣하다가 좀 조금 친해지니까 바로 그냥 되게 특유의 친애를 발휘해가지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충성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런 게 맞는 게 저도 저희 방송에 한번 나오셨고 그 이후에 이제 저도 이제 궁금한 점이 있을 때 통화를 좀 하게 되는 상황인데 전화를 받을 때마다 어떻게 하냐면 강덕구입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저한테 존댓말을 너무 심하게 쓰셔가지고, 예를 들면 이분 나이가 63년생이에요. 사실 저랑은 많이 차이가 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공손하게 대하는 마음가짐이라는 게 아마도 정치를 오래 한 비결이 아닐까 싶은데, 그리고 이분의 이렇게 인생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제가 생각드는 거는 이재명 대통령하고 한 세 가지 점이 닮았다. 첫 번째로는
기본적으로 고학생 출신이라는 점, 정말 어렵게 공부를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가기 힘든 대학에 진학을 해서 이렇게 국회의원이 되고 이렇게 되는 과정들이 정말로 어렵게 자가 스스로 성취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비슷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 이어서 또 하나는 이재명 대통령 못지않은 투쟁력을 가진 분 같다. 그러니까 뭔가 적수가 생기면은 정말 끝장을 보는, 이재명 다음이 강특구 다음으로도 발현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소개를 아직 안 해주셨지만 이분 역시도 아재 개그가 심합니다. 상당히 아재 개그가 심해가지고 저희 방송 나와서도 사실은 실수를 이제 자아내는 아재 개그의 근데 특성이라는 보통 게. 아재 개그 하는 게 이게 그 만들어진 개그라고요. 재미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웃겨보려고 외워서 하는 개그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 웃겼는지 실수였는지. 그러니까요. 아무튼 두고 볼 일이지만 그 세 가지 정도가 굉장히 비슷하다는 점을 저는 느꼈고, 여간 아까 설명도 해주셨지만은 강덕구 하면 김민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청래 대표 체제, 사실은 연임을 하기 위해서 넘어야 될 장벽은 김민석 후보론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일단 김민석하고 김민석 총리하고 관계를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언론에 보면은 그냥 20년 베프다고 하는데 정확히 뭐 이렇게 연원을 봤는데 2002년도에 김민석 다시 총리가 사실 굉장히 잘 나가는 그 어떤 소장파 의원에 가까웠는데, 서울시장 선거에 이제 새천년 민주당 여당 후보로 나서가지고 그때 이제 강득구 의원이 그 도의원 마지막이었나 봐요. 그 즈음에 이제 캠프에 참여를 했는데, 처음에는 저 뒤에서 있다가 얘기를 하다가 말하는 게 좀 이제 얘기가 되니까 점점 이제 앞으로 오면서 네. 그때 관계가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되게 둘이 친했고, 그러면서 이제 근데 김민석 그 총리가 사실 되게 어려운 시절을 많이 겪잖아요. 뭐 이제 정몽주 캠프 갔다가 그렇습니다. 김민세가 됐다가 그다음에 좀 가정사로 어렵기도 하고 이혼도 하고 막 이러는데 굉장히 그때부터 가까웠나 봐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럴 때마다 항상 옆을 지키고 인간적으로 힘들 때도 항상 밥 먹고 뭐 이제 이야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사석에서 하는 말이 김민석은 지도작가입니다. 계속 공부하고 현안에 대해서 고민한다. 지금 힘들지만 언젠가 크게 쓰일 거다. 뭐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김민석 총리하고 가깝고, 이 강덕구 의원이 그 정세균계로 한때 분류됐었잖아요. 그것도 김민석 총리가 이번에 정세균 돕자 이렇게 해서 네. 갔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강덕구 최고위원이 자기 페이스북에 무슨 말을 하냐면, 그가 잘 나가던 시절 그리고 심산한 시절을 함께한 저로서는 인간 김민석을 누구보다 잘 안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관계를 짚을 필요가 있고요. 또 이제 구혜영 기자가 얘기를 했지만 이게 참 정치적인 얘기고 좀 해석을 많이 요하는 부분이고 좀 논란의 얘기가 되지만, 조금 짚어드리자면 김민석 총리 문제는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제가 그 김민석 서울시장론이 나왔을 때부터 해가지고 뭐 우리 이 유튜브를 보는 분들이 정치 많이 아시니까 알겠지만, 이게 이제 김민석 총리는 서울시장을 나갈 마음이 없는데 김민석 총리가 다음 당대표를 나가는 거를 이제 좀 내켜하지 않는 정 대표 쪽에서 자꾸 얘기를 흘린다 이런 얘기를 했고, 실제로 바란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굳이 멀리 바라보자면 강득구 최고위원은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일단 아마 이 당이 좀 약간 삐그덕거리고 청와대하고 분명히 엇박자가 나는 게 그 저같이 일반 사람이 보기도 보이니까, 이런 것들을 좀 어쨌든 뭐 돌쇠 같은 부분도 있으시고 충성심도 있으시고, 그다음에 또 저 김민석 총리하고도 친하니까 그런 걸 좀 본인이 나서서 조정하겠다 그런 생각이 없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리고 김민석 의원한테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이 사람은 김민석을 굉장히 지도자로 생각하고 김민석과 가깝고 이런 사람인데, 김민석 총리는 다음에 당대표로 나가는 거를 거의 이제 기정사실화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럼 김민석 총리가 나올 때 본인이 김민석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제 이런 생각들을 분명히 할 것이고, 이제 호사가들 얘기가 아니라 이제 여기서부터 정치의 영역인데, 그런 식으로 하면 이제 정청래 대표하고 관계가 좀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 이런 거를 좀 지켜볼 포인트가 되죠. 근데 여기서 제가 뭐 그래서 어떻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 얘기하는 것 자체가 또 다른 논란을 부를 것이기 때문에, 그냥 이런 역학관계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시면 앞으로 좀 굴러가는데 좀 재미가 있지 않을까. 일단은 강득구 의원은 최고위원이 된 다음에는 그 기존에 있었던 정청래 대표 체제에 대해 각을 세우는 행위나 이런 것들 그런 걸 하지 않을 겁니다. 거의 안 하고 아마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간 관심을 두는 부분은 지방선거가 끝나고 그 이후죠. 새로운 당대표를 뽑을 때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그러니까 그게 궁금한데, 일단 여기서 하나만 더 짚으면, 정청래 대표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이렇습니다. 제가 여기서 뭐 현장에 있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보이는 당대표 연임을 하려고 하는 것으로 이제 거의 기정사실화가 돼 있고, 이미 정청래 계라는 게 좀 형성이 좀 되는 과정이잖아요. 근데 이번에 만약에 지방선거를 이기고 그리고 정청래 대표가 또 연임을 하면 정청래 계가 또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정청래 대표 세력이 불어나는데 그게 과연 아니 참 조심스럽습니다만 이게 과연 대통령실 입장에서 보면 바람직할까 아니 좀 좀 내켜할까 이런 생각이 좀 들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강덕구라는 사람은 자기 동지이자 자기가 지도자라고 생각하는 김민석 총리를 위해서 자기가 분골쇄신하겠다는 뜻이 분명한 것 같고 그럼 이제 김민석 총리가 당에 돌아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이런 것들은 좀 이제 우리가 미래로 놓고 그냥 관측하는 차원에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네. 다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벌써부터 막 뭐 이래라 저래라 얘기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강득구 최고위원회에서 알아봤고 이어서 이제 이성윤 최고위원과 문정복 최고위원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일단은 2등으로 두 번째로 득표를 많이 한 이성윤 최고위원은 어떤 배경을 가진 인물입니까? 기본적으로 뭐 검찰 출신이죠. 그리고 뭐 이분 이제 전북 고창에서 뭐 7남매 중에 뭐 막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집안이 뭐 유복한 편이 아니었으니까 이 전주고등학교 졸업한 후에 서울대 법대 진학할 수 있는 성적이었는데 뭐 이제 장학금 많이 받는다고 해서 보통 이제 경희대 쪽으로 택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91년도에 사시 합격해가지고 94년에 사법연수 수련 후에 이제 뭐 검사로 임명됐는데 주로 특수부하고 형사부 오갔고 그 이제 특히 이제 문재인 정부 출범한 이후에 뭐 이른바 대검 형사부장, 반부패 강력부장, 법무부 검찰국장 거쳐가지고 서울지검장에 뭐 고검장까지 검찰 내 주요 요직을 두루 거쳤죠.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당시 이제 윤석열 총장하고 이제 갈등이 심했고 그리고 이제 윤석열 정부 출범 후에는 뭐 이른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사실 자천됐죠. 그리고 그렇죠. 이제 네. 2023년 9월에 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이 출판 기념회 가가지고 이제 윤석열 사단은 전두환의 하나이다라고 해가지고 그걸로 이제 법무부로부터 최고 징계인 해임 처분을 받았고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에 이제 인재 영입돼가지고 영입된 지 십며칠 만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에서 이제 공천을 받아가지고 지난 총선에서 전주을 지역구에 출마해서 당시 그 전주을 지역구에 그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하고 그다음에 그 진보당 의원 삼자 구도에서 네. 이 정치 초짜인데 뭐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66% 되게 높은 득표율 그러네요. 당선됐습니다. 네. 그런 상황인데 무엇보다도 이성윤 최고위원 하면 가장 생각나는 건 윤석열인 것 같고 중앙지검장을 할 때 총장이던 윤석열과 갈등을 많이 빚었기 때문에 이분의 어떤 이렇게 당원들의 열망을 받아서 어떤 자세를 취할지 궁금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뭐 김진우 기자가 조국 전 장관 아니 조국 대표 북콘서트 얘기를 하는데 저는 오히려 그 한화회보다 더 기억 남는 게 그거였어요. 그 윤석열과 30년을 부딪혔고 그 사람의 무도함을 누구보다도 옆에서 많이 지켜봤다 했는데 사실 저는 무도하다는 표현을 일상생활에서 잘 안 쓰기 때문에 사실 그때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아무래도 현직 대통령이니까 저는 이게 얘는 막대 먹었다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이 너무 오비가 강력하다. 사석에서 우리 드라마 중에 막대 먹은 영애 씨 있잖아요. 그래서 막대 먹은 성렬 씨인데 이제 이거를 사실 대놓고 말하기가 좀 그렇잖아. 네. 그때는만 해도. 근데 무도하다 하니까 야 윤석열에게 무도하다는 표현을 공식 그 수식어로 만들어준 분입니다. 이분. 아 그렇군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다 무도하다고 그랬어요. 야. 완전 생각을 못했거든 그때는 그 표현을. 근데 적절한 표현이다. 무도하다. 예의도 없고 막대 먹었다. 근데 그걸 좀 더 부드럽게 말한 게 무도하다. 그래서 무도한 성렬 씨로 이제 딱 해서 저는 그때 이분이 진짜 이런 훌륭한 말을 이런 생각을 좀 했었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윤석열에 앞서 싸웠고 본인이 워낙에 이제 그쪽으로 강하기 때문에 윤석열이 어떤 약점을 가지고 있는지 본인이 검사 출신이니까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했고 저는 자꾸 여담 위주로 가는데 또 기억 남는 거는 이제 현역 의원 되신 다음에 제가 이렇게 좀 죄송합니다 지저분한 얘기했어요. 울산지검 똥 사건. 그런 문제 제기도 예, 이제 의혹 제기하시고 너무 재밌었잖아요. 2019년 1월 8일 울산지검 내 검사장 30명이 모여 지검 내 간부 식당에서 회식을 했는데 뭐 연태고량주를 먹고 대부분 만취 상태가 돼서 어떤 부장검사는 뭐 테이블 발로 차고 술잔 수십 개 깨지고 뭐 부장검사는 수사관 때리고 사장검사는 수사관 때린 부장검사 배를 때리고 뭐 그리고 검찰청 목대 뭐 자빠져 있었다. 그리고 이제 뭐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검찰청 공안부 민원실 대기실 바닥에 뭐 설사 형태의 그게 뭐 이제 대량 발견되고 물론 당사자는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남성 있습니다. 화장실 이름을 말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세면대에 뭐 벽면에 뭐 그 똥칠이 돼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특정인을 특정까지 하셨죠. 이제 네. 우리가 이제 말할 수 있는 건 뭐 이분이 이런 역할을 하겠다는 건 우리가 다 알 수 있는데 오히려 이제 이런 거를 좀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기사 읽으면서. 근데 이분이 윤석열을 무도하다고 할 자격이 있는 거는 윤석열을 오래전부터 잘 알아서인 건데
검사로 재직하면서 알게 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법시험에 붙으면 연수원을 가잖아요. 사법연수원 당시만 하더라도 그 이성윤 최고위원이 갈 때는 한 300명 정도 선발을 했는데, 그 300명 중에서 이제 반을 일단 나눠요. 1반부터 2반, 3반, 4반, 5반 이렇게 나누는데 5반이었고, 실제로 5반에도 인원이 많아가지고 A, B, C조로 나누는데 윤석열과 같은 조에 있었던 분입니다. 그 조 인원이라는 게 15에서 20명 정도고, 실제로 연수원 생활하는 내내 같이 지내기 때문에 먹고 자고 공부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이 어떤 사람인지를 어떤 검사들보다 어떤 법조인보다 원천적으로 잘 아는 거고, 이분이 쓴 책 제목이 참 지금 보면 그럴듯하고 잘 맞춘 건데, 그것은 쿠데타였다예요. 그런데 이제 윤석열이 비판하는 내용이 많이 들어있는데 거기 어떤 일화가 기술이 돼 있냐면, 윤석열이 연수원 시절에도 폭탄주를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피가 섞인 소변을 볼 정도였다, 이런 식의 증언을 하면서 혈뇨를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이후에도, 그런데 윤석열이 끊임없이 마셔댔다고 하면서 나중에 어떻게 된 거냐고 했더니 폭탄주를 마셔서 치료가 됐다고 내고 갈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무도함이 얼마나 예전부터 어떻게 형성된 건지를, 술과 관련된 일화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술을 얘기하니까 저도 이제 법조기자들한테 물어봤는데 이분은 또 반대라고 하더라고요. 안 먹는 말 거냐, 별로 아마도. 없고 예. 술을 거의 입에 안 댄다고 합니다. 맞아요. 약간 네. 무직하고 좀 조용한. 그러니까 일반적인 검사 스타일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법조 출입은 안 해봤지만 검사들 하면 이제 생각나는 우리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술을 안 먹고 좀 이렇게 이제 기자들하고 많이 어울리지 않는. 교류도 별로 없고. 네, 네. 저도 뭐 비슷한 얘기 들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이분이 이제 독실한 크리스찬이니까 술을 좀 이제 안 하기도 하고, 성격도 또 조금 이렇게, 이런 평가가 있더라고요. 우직하다. 근데 그거는 이제 우직하다. 가로 열고 기자들 입장에서는 답답하다라는 말도 되는 거잖아요. 그게 뭐, 그래서 이제 아까 뭐 이 책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이분이 보니까 연수원 시절을, 연구위원,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시절에 이제 책을 냈던 책 이름이 꽃게라는 게 있더라고요. 꽃게요? 예, 꽃게탕 할 때 꽃게가 아니고 꽃게인데, 이게 뭐냐 보니까 당시에 이제 이 검사 생활하면서 이제 바빠가지고 아내가 아파가지고 조금 이제 이 아내가를 위해서 이제 꽃을 찾아주게 되는데, 야. 마약 탐지견처럼 꽃을 잘 찾아낸다고 했어요. 그 코가 이렇게 후가이 발달해서 그렇구나. 예. 꽃게인데, 거기 보면 책이 꽃 사진 담은 책이에요. 그 되게 특이하죠. 이거 어떻게 보면. 정서가 네. 통상의 검사다운 정서는 확실히 아닌 거라는 거를 좀 이게 느껴지는 근데 부분이 그런 있는 건데. 분이 또 똥 얘기도 하시고, 그래서 참 의외의 매력이 있었다는 저는 그런 생각을 계속 했습니다. 그쪽으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윤 최고위원이 뭐 이런 캐릭터를 형성을 한 거고, 또 이제 함께 최고위원회 이제 어떻게 보면 선출되신 문정복 최고위원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일단 외모부터가 남다른 느낌이 확 오거든요. 이분은 어떤 분입니까? 예, 이분은 일단 이분도 이제 이분이야말로 정말 풀뿌리 정치인인데, 그 선거운동원으로 이제 재정구 돌아가신 고 재정구위원회 선거운동원으로 시작을 해서 시흥에서 해서 그 대학도 되게 늦게 가시고, 일단 2007년에 백원우 의원 당시 맞아요. 백원우 예. 전 그 문재인 정부 때 전 의원이고, 이제 문재인 정부 때 민정 수석을 했나요? 민정 비서관을 했나요? 민정 비서관 했어요. 민정 예. 비서관을 했던 백원우 의원 보좌관을 활동을 했고요. 그때 고졸 출신인데, 이 학력 얘기라는 게 아닙니다. 고졸 출신인데 4급 보좌관이 됐다고 되게 화제가 됐었던 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지방선거를 통해서 시흥시의원을 2번 했어요. 하고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청와대 행정관을 하고, 그래서 이분이야말로, 그리고 뒤늦게 대학을 가시고요. 예. 이분이야말로 정말 풀뿌리죠. 이제 선거운동원, 보좌관, 시의원, 그래서 예. 엄청난 풀뿌리 의원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2020년 총선 때 그 현역인 그 함진규 의원을 이겼다고 돼 있는데, 이 함진규 의원도 좀 그런 유형의 그 의원으로 알려져 있기는 해요. 여하튼 그래서 하고, 지금은 이제 국회에서 교육위 여당 간사를 하고 있고요. 뭐 좀 더 나가서 말씀을 드리면 이분 역시 좀 강렬하신 분이죠. 그래서 제가 기억에 남는 거는 그 문재인 정부 시절에 그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인가요? 그분이 이제 문재인 정부 막 비판을 하는데 가서 막 이제 그 원내대표가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나와서 이제 내려와 있는데, 그 자리로 가서 막 항의를 하는데, 이제 앞장서서 항의를 하시다가 야, 그랬구나. 네, 유호정 전 의원하고 한번 이제 한판 붙었어요? 한판 예. 붙었는데, 이게 되게 유명한 얘기입니다. 그때 이제 뭐 유 의원한테 말하다가, 아니 그걸 당신이 했는데, 이제 당신이란 말한 것 자체는 뭐 여러 가지 의혹가 있는데, 그랬더니 유호정 의원이 당신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제 갑자기 야 그러면서 어디서 지금 감히 뭐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이거 가지고 굉장히 시끄러웠어요. 그래서 유호정 의원이 이제 우리 당이 만만해요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좀 이제
걸걸하신 의원으로 알려져 있고 유동철 최고위원이 이번에 컷오프 되시잖아요. 근데 후보에 선거로 나왔지만은 컷오프된 이분한테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나가서 버르장머리를 고쳐줘야겠다. 공직 당직도 못 맞는 천둥 벌거숭이한테 언제까지 당이 끌려다닐 수 없다. 이렇게 좀 강력하게 야. 하시는 투사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저기 하나 수정하면 이제 이 유동철 위원장은 컷오프 당한 게 아니라 본인이 그냥 그 드롭을 한 드롭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컷오프가 아닙니다. 드롭이 된다. 이 문정부 최고위원이 사실 이제 이번에 저도 이제 좀 알아보면서 아 이분이 진짜 나름 이제 스토리가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지만 그 전까지는 사실 처음 이름 듣을 때 전 남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본인도 아마 처음에 시흥 출마했을 때 이 지역구 분들이 여자인지 남자인지도 모르는 분들도 많았다고 그러고 그 처음에 이렇게 이제 뭐 이거 뭐 외모 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다니시는 게 쇼컷이고 이게 체구도 이렇게 좀 작고 이러시니까 이 그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야당의 이미자가 있으면 여당에는 문정복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도 있었고 이번에 이제 후배들한테 물어봐도 아까 이용욱 기자 이야기했듯이 네. 그 전까지는 잘 알려지지 않았고 오히려 그 아까 말했던 문정복 유호정 배틀이 딱 떠오르다고 할 정도로 이제 싸움닭 이미지가 강하신 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논란도 많이 나왔고 뭐 작년인가 재작년 그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이 이제 네. 당시에 약간 좀 이렇게 약간 내란 연장한 듯한 모습을 보이니까 이제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제 그 의원실에서 작성한 것으로 이제 밝혀지긴 했는데 SNS에다가 진짜 X 자식이네라고 이제 올려가지고 그때 이제 뭐 논란이 됐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게 어떻게 보면 이번 최고위원 선거에 나가면서 이 당선됐던 뭐 이유의 하나이기도 한데 이 직설적인 표현을 잘하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강성 지지층의 마음을 되게 시원하게 대변한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은 뭐 이제 평가를 받는 것 같고 아까 이 풀뿌리 이야기를 잠깐 하시는데 이분이 어떻게 보면 처음에 평범한 가정주부 출신이었잖아요. 완전히, 예. 그러다가 이제 선거 운동을 했는데 이분이 그 이야기 하더라고. 자기가 이제 이 서민과 노동자들의 뭐 마음을 잘 알 수 있는 게 이분 자기도 카드 돌림받게 해가지고 카드 잘라본 경험까지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예. 이 자기를 보고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한다. 이제 서민의 마음을 자기 잘 알고 이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게 쫄지 마라. 세상에 스펙만 갖고 사는 게 아니고 나처럼 노력만 하다 보면 평범한 아줌마가 국회의원 되는 일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은 문정복이라는 사람을 정치에 입문시킨 백원우 의원도 눈썰미가 있는 게 그 당시에 이제 그 17대 선거 준비하면서 열린우리당 선거 준비하면서 백원우 참모가 둘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는 문정복이고 하나는 임병택인데 임병택이라는 분은 지금 현재 시흥시장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백원우와 같이 정치를 시작했던 비서진들이 둘 다 한 명은 국회의원, 한 명은 지자체장이 돼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문정복 그 의원을 아줌마라고 무시할 게 아닌 게 우리 쌀 직불금 수령 사건 있잖아요. 공직자들 중에 이거를 보장하면서 밝힌 분이에요. 그래서 백원우 예. 우수 의정상을 그러니까요. 받았던 예. 것으로 저도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네. 저는 이제 이분 생각하면 문정복이라는 이름이 참 재밌잖아요. 좀 별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좀 또 옛날 얘기를 하면 제가 어렸을 때 그 새천년 민주당 당원 중에 되게 유명한 분이 계셨어요. 문팔괴 전 시의원인데 이분하고 문정복 의원을 이렇게 연결시키는 말들이 많아요.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 새천년 민주당이 열린우리당으로 분당되는 과정에서 이제 이 문팔계 의원은 그 김대중 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시절부터 이제 열성 당원이신 거예요. 그렇구나. 무시할 수 있는 분은 아니고 문팔계를 아느냐 모르냐 뭐 이게 민주당 당원을 골라내는 잣대다 이런 분인데 이분이 이제 그때 새천년 민주당에서 이제 열린우리당 분당되는 과정에서 그 민주계가 얼마나 그 많은 갈등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당무위원회를 하는데 지금 이미경 전 의원이죠. 전 의원이 이제 열린우리당으로 가셨는데 이미경 전 의원의 머리를 이렇게 탁 하시는 그 사진 찍히고 그래서 했는데 문정복 의원을 보면서 이제 문팔계 전 시의원을 약간 또 이렇게 떠올리게 하는 그분이 이상한 분은 그러니까 아닙니다. 인상 비평을 하시는 거죠. 인상 그러니까. 네. 비평이고요. 그러니까 강성인데 그분을 그렇다 그분의 진정성을 무시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여하튼 좀 강하시다. 그래서 저는 문팔계 전 그분이 떠올랐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김준우 기자도 얘기했지만 여하튼 이렇게 해서 올라온 분은 절대로 공력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아, 그럼요. 네. 내공이 장난 아닐 거예요. 어떻게 예. 보면은 그냥 내리꽂은 법관, 뭐 변호사, 뭐 이런 이제 법조계 인사들로 좀 국회가 많이 채워지는데 이런 사람들보다 이런 이 바닥서부터 올라온 이런 분들이 훨씬 의정 활동 잘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이는 거와 이분의 의정 활동은 좀 구분해서 앞으로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아니, 지금 만약에 친한 게
문정복 의원 같은 사람 하나 있었으면 이렇게 승부 안 납니다. 지금 장동희 형한테 휘둘리는 지도부 회의함 틀어놓고 세게 욕도 하고 이런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정말로 그런 부분들이 문정복 의원을 사실은 저는 보면은 이런 정치인들이 더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지 사실은 서민의 마음도 알고 노동자의 마음도 알고 일반 아줌마의 마음도 알 거 아닙니까? 그런 정치인들이 많아져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어쨌든 간에 오늘 이렇게 여러 지도부 인사들 얘기를 해봤는데 마지막으로 인물비상구의 시그니처 코너 한 줄 평으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진우 선배 부탁드립니다. 네, 뭐 저는 한병도 원내대표는 프로 용접가다. 그러니까 당내 뭐 이런 혼란과 균열, 당청 간 균열을 잘 이어붙여가지고 이 당을 새롭게 리빌딩해야 한다. 이 브릿지 오브 트러블드 워터라는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뭔 말인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이 험한 세상에 네. 이 가교 역할을 잘 해야 되고 네. 그거는 이제 한 원내대표뿐만 아니라 이 새로 선출된 최고위원들도 이 당신과 민심, 뭐 당정청 간의 가교 역할을 잘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뭐 이건 뭐 여담이지만 최근에 뭐 핫하다는 두쫑구 있지 않습니까? 두쫑구. 그렇죠. 두바이 쫀득 쿠키. 예, 두쫑구처럼 이 없어서 못 삼는 인기를 누리길 바랍니다. 네. 이어서 이용우 선배 부탁드립니다. 저도 비슷한 얘기인데요. 지금 뭐 당청 한 몸을 얘기하는데 사실 당청 한 몸을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역설적으로 보면 당청이 좀 살짝 좀 균열이 있어 보인다, 결이 달라 보인다는 게 이제 좀 그런 시각이 보이기 때문에 신임 부도부가 한 몸을 얘기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 아까 김진우 기자는 용접을 얘기했는데 저는 이제 좀 의성어 붙여서 딱풀이 되라, 딱딱 붙는. 그래서 네. 신임 부도부는 당청의 딱풀 역할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한병도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한 모금도 못 마시는데 술은 못 마셔도 좋으니까 민심의 바다에 풍덩 빠져서 한번 헤엄쳐 보시라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치부 기자들의 본격 정치인 사담의 인물 비상구는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프로그램입니다. 유튜브 경향TV 커뮤니티를 방문하셔가지고요. 보고 싶은 정치인, 듣고 싶은 정치인 이름을 적어주시면 저희가 정성스럽게 조사해서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용욱 기자, 김진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